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우리의 판단을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금리를 내려서 대응합니다만 미국은 기준금리를 또 예상대로 인상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억제가 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긴 한데요. 또 러시아의 국채가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위기는 넘기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변수도 있는 것 같고요. 참 판단이 복잡하실 텐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 이런저런 이슈를 중심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피난을 다니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러시아에서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러시아 지식계층이라는 건데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소식을 비롯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은 또 어떤 변수에 주목하고 있는지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영업부장님 모시고 시장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강보합이네요, 우리나라 시장은. 예, 좋지도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코스피는 약간 또 약보합으로 전환됐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차분해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경기 관련 대형주들은 여전히 뭐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면 앞으로 경기 안 좋을 것 같은 걱정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긴축이란 단어 자체가 현재 경제보다는 물가를 우선시한다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보통 금리를 올리면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지 긴축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뭐 연준에서도 긴축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나왔던 연준의 성명서에서도 경기보다는 물가가 우선이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표현 안에는 지금 경기가 탄탄하긴 하지만 현재 탄탄한 이 경제를 일부 훼손시켜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중을 비췄기 때문에 사실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신이 없는 게 글로벌 뭐 한국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의 현재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제일 큰 걱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은 만큼만 금리를 따라서 올려주면 괜찮은데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닫힐 수 있는데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그게 지금은 가장 큰 걱정거리고.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일정은 뭐 대강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앞으로 남은 미국의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6번이 남았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연준 그 금리를 결정하신 분들의 그 점도표라고 해서 앞으로 올해 연말이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을 것이냐 그 점을 찍는 게 있는데요. 각자 예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 요게 이제 평균값이 1.87로 정확하게 한 1.9% 정도 나왔어요. 연말에. 그러면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린다라고 감안을 하면 앞으로 6번 모두 다 금리를 인상을 해야 그 수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6번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다만 여기서 일부 물가가 예상보다 잡히지 않을 경우는 한 번 정도는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0.25가 아니라 0.5%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둔 게 현재 연준의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일정들을 감안을 하면 연준이 실제 0.5%포인트라는 빅스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5월이 사실상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과 별개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양적 긴축이라는 걸 실시하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실시하는데 빅스텝을 동시에 밟기는 상당히 시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양적 긴축이 시작되기 이전인 5월이 어떻게 보면 0.5%포인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요 여부는 아무래도 향후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유가가 굉장히 큰 키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연준이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는 뭐 물가가 높기 전부터도 정상화는 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었고 물가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좀 빨리 올려야겠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리네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원래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조금 더 매파적이었네 얘기가 나온 이유가 네. 물론 이제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었지만 양적 긴축이라는 거에 대한 시기를 앞당긴 점 네. 보통 우리가 하반기 정도 한 7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5월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앞당겨진 점들이 네. 굉장히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고 보여지고 또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0.5%포인트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를 열어놨다는 점 이런 것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준 안에 우리가 시장에서 반응했던 거 범위 안에는 들지만 네. 그 범위의 최상단에 있는 거죠. 예. 예상까지는 했는데 저렇게까지 하네 결국 이제 이런 예,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말씀도 오늘 주시긴 했는데 금리를 좀 올려서 즉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시네. 맞습니다. 주머니를 좀 타이트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만 하는 생각으로 금리를 올리면 그건 물가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요즘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원인이 좀 다르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예. 유가 올라가는 게 사람들이 기름을 펑펑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저렇다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물가 오르는 것도 공급망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거라서 그걸 금리 올린다고 잡혀? 하는 그런 질문. 언제까지 먹히지 않을 통화 정책, 그 물가 상승에 별로 효험이 없는 정책을 쓰려고 하지? 왜 저러지?에 대한 질문은 좀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유가 오르는 거라든가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답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네. 연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불거질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앞으로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어라는 기대를 꺾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물가가 다시 오르고 또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니까 물건을 먼저 사려고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물가가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준이 보기엔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이런 요인도 있지만 어제 성명서를 보면 의외로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걸 알게 돼서 앞으로 진행되는 물가는 공급 병목 현상이 해소되더라도 탄탄한 수요 또 노동시장이 되게 지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월급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는 그 물가 수준이 생각보다 더 오래 장기간 갈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급 병목 측면에서 우려가 있지만 예. 시간이 흐를수록 수요 측면이라든가 또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면 이게 물가 상승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물가에 대한 대응을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값만 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져 있어서 맞습니다. 주유소 갈 때마다 항상 풀로 넣더라. 네. 그래서 오르는 것도 있다고 보는군요. 맞습니다. 예. 사람들의 주머니는 왜 갑자기 두둑해졌다고 보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예. 노동시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실업률이 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을 할 때 돈을 더 주고 고용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효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직은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축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 외에도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쓰는 쪽으로.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해외 사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떤 사례들을 보면 뭐 명품 이런 데서 뭐 물론 이래 리셀러 하긴 하지만 예. 줄 서는 부분들도 그렇고 호캉스라든가 아니면 골프 이런 것도 좀 잡기 어려운 이런 것들 보면 예.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동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안 쓰지? 그런 바람에 저성장 저물가 맞습니다. 고민이었잖아요. 제발 좀 돈 좀 써라고 해서 금리를 낮췄는데도 안 쓰는 게 문제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바뀌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젊은 세대로 이게 소비의 성향이 바뀐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소비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코로나 때문에 그거 좀 예. 더 SNS 많이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소비가 많이 늘어난 거는 예.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한 부분도 있지만 네. 소비 성향 자체가 좀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바뀐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앞으로 불경기가 오면 국민 여러분 앞으로 매일 1시간씩은 SNS를 하도록 합시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경기가 곧 살아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SNS 이런 데 보시면 뭐 호텔 가서 뭐 인스타그램 올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들 하시고 또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소비를 자극하는 경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분석들을 하고 예, 있군요. 하기야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예, 예.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물가가 좀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일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어떤 숫자를 보고 그럼 됐어 이만하면 이렇게 보는 겁니까? 결국 이제 미국이 타겟으로 하는 거는 2% 아니겠습니까? 물가 상승률. 네, 예. 물가 상승률 2%가 타겟될 때까지인데 지금 어제 성명서에서 발표된 올해 연말에 미국이 보는 물가 수준이 4.3%예요. 네. 그러면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금리 음. 인상 기조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실제 어제 점도표 앞서 말씀하신 점도표를 보면 올해 6번 다 올리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3번 정도는 더 올리는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수준이 더 높으면 더 네.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 올해도 그렇고 내년 초반까지도 금리 인상 즉 긴축에 대한 우려에서는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아마 올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걱정은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경기가 위축되잖아요. 사람들 돈 씀씀이도 네. 줄어들고 지금이야 금리를 올린다는 위협 내지는 경고만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사람들의 씀씀이는 이렇지만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사람들의 씀씀이가 실제로 줄어들고 긴축 내지는 불경기가 시작될 텐데 그때도 물가는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네. 반영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내년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확률이 25에서 30%가 넘는다. 네. 이런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생각보다 그때는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사실 불경기가 되면 수요가 적어지면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쪽으로 왜냐하면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재고가 쌓이게 되면 그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물가가 더 내려간 효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야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고는 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또 다른 측이 강력한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면 네. 그 수요가 일정 부분 감소한다라면 그 감소하는 만큼 물가가 어느 정도도 잡힐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연준은 올해 물가 연말쯤에도 4%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올해 연말까지는 금리를 계속 매번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네. 그러면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도 사람들은 계속 돈을 쓸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물가는 높은데 이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가 와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이미 시장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 보시면 되겠죠. 이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의미가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이 반영된 많이 결과겠죠. 되고 있어요. 예. 실제 뭐 5년물, 10년물이 역전이 되기도 했으니까 10년물 금리가 더 낮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장기 금리는 높아야 되죠. 아무래도 내가 이제 은행에 가서 저축을 오래 하면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 금리라고 불리는 미국의 2년물 금리는 통화 정책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통화 정책을 더 강하게 할 거니까 단기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그로 인해서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은 자꾸 하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서로 만나는 건데 이 만나는 것 자체가 경기에 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이런 점들이 가만히 되고 그 여부가 아마도 시장에서는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물가가 좀 잡히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경기보다는 물가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기가 일부 훼손이 되더라도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연준에서도 일정 부분은 경기 훼손을 감안해서라도 수요를 꺾는 게 일정 부분 꺾는 게 물가 하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선을 그어놓고 어느 정도까지는 경기 훼손을 감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지수가 오른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올릴 준비가 강하게 되어 있으면 네.
주식은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 그만 올릴게요. 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니거나 그런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유가가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또 뭐 코로나가 거의 진짜 엔데믹이 돼서 네. 병목 현상이 빠르게 풀린다라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경로보다 연준의 긴축에 대한 속도가 완화될 수 있겠죠. 이러면 또 많이 오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놓고 현재 수준에서 놓고 보면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는 이제 명확해졌으니까 더는 안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다 보니 추세적으로 시장이 상승세를 이끌 만한 힘은 다소 부족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박스권에 갇히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미 연준이 올린다고도 하고 올릴 걸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제로 올리면 시장은 위축될 거다. 지금 당장은 위축되진 않는 게 지금 올린다고 해도 금리 수준은 낮지 않습니까? 매우. 예. 이번에 올린다고 해도 뭐 거의 저금리 수준이니까 문제는 이제 절대금리 수준이 네. 올라갈 때부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1.5% 이상이 될 때부터는 네. 그 뒤부터는 이제 연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미국의 모기지금리도 오를 거고 이거 위에도 학자금리나 모든 대출금리들이 다 오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전 세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부채 수준이 거의 역대급 수준이잖아요. 저금리니까. 예. 그런 만큼 내가 이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소비는 사실 꺾일 수밖에 없고 지금은 올린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덜하지만 이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부담은 앞으로 커지는 국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그럼 앞으로 생각하는 걱정거리는 이 물가 때문에 계속 올릴 것 같은 금리.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침공. 예. 이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만약에 두 국가가 뭐 최근에 휴전 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휴전 회담이 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끝나진 않는 게 예.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문제가 연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러시아와 관련된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휴전 협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우리의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자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그렇습니다. 테니까. 여전히 그렇게 될 거고.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실 뭐 빨리 전쟁도 끝나서 민간인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겠지만 네. 이 여부가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경제 제재 해제와 연결될 거냐, 이 여부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힘든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 더 있다라면 중국의 코로나 관련 상황입니다. 아하.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에 60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이라는 국가도 60만 명이 나왔으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국이 크니 네. 하루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숫자의 확진이 나올 개연성도 없잖아 있는데 예. 문제는 중국의 현재 방역 정책이 아직까지도 봉쇄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오미크론이 퍼져갈 때 이런 봉쇄 정책을 강하게 쓰게 되면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공급망과 관련된 가장 큰 변수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공장도 문 그렇습니다. 닫으면 다 서술 수도 있고 그러면 생각보다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 또는 공급 병목 현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훨씬 더 예. 지연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연준도 이게 타격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인들 입장에서 못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소비에도 큰 타격이 줄 수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또 새롭게 등장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맞잖아요. 겪어봤지만 네. 뭐 아시다시피 저도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지 않습니까? 확진. 예, 확진. 예. 근데 생각보다 좀 힘들었는데 예. 우리나라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료 시설이 훨씬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못 푸는 게 굉장히 강하게 예. 제가 중국을 자주 다니면서 중국의 북경대학 삼병원에서 뭐 진료도 받아보고 해봤지만 예.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어. 못 여는 것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 중국에서 의료 대란이 일어난다라면 그로 인해서 미치는 글로벌 시장 영향은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겪고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야, 그럼 중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봉쇄, 대규모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로 동시에 동시 할수 있는, 봉쇄하는 예. 거가 저렇게 또 막는다고 나타날 수 해도 있다. 저렇게 막는다고 해도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계속 봉쇄할 것이고. 계속 봉쇄할 것이고 이것들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 봐야 되겠죠.
당분간 주식시장은 좀 그럼 별로 안 좋을 걸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일단 시장만 놓고 보면 예. 상단이든 하단이든 막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아무래도 아직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열 이후에 글로벌 어떤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대한 어떤 베팅도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목별 움직임들은 되게 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숲을 보는 것보다는 나무를 보는 그런 시장은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대응을 해보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나무가 될 나무인지를 어떻게 그렇죠. 알아요? 그것도 힘들지만 워낙 이 시세 흐름이 빨라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고난도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시세는 굉장히 빠를 수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할 수 있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조언하십니까? 그냥 팔고 가을에나 오세요 이러니까 아니면 뭐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아마 지금 대부분은 새롭게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좀 손실이 나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라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 예. 이런 분들한테는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그래도 그 관련 기업들이 일정 부분 시세로 회복하는 국면이 지금 오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그때까지는 좀 참았다가 일단 시세 회복이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손실을 줄이는 방안 즉 조금 지금 좀 방치해 두십시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직업이 주식이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 있을 때 빼놓고는 다소 매매를 조금 중단하거나 또는 자제하는 그런 식의 어떤 매매 방법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신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그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니까. 그럼 못 예. 팔고 갖고 있는 주식은 그냥 들고 있어라. 현재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안이 되려면 사실 향후에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났었을 때 그 대안이 되는 거고 그 주도주들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는 얘기인데 아직 거기까지 보기엔 너무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새로운 추세가 돼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지금은 조금 더 그냥 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현재는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현금화할 만큼 더 하락 가능성도 크지는 많이 않다는... 낮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시장이 얼마나 자신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하실 분은 대응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략을 달리했으면 하는 게 네.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영업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의 어예진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요즘 피난들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네. 근데 러시아는 특별하게 거기선 전투가 벌어지는 건 아닐 텐데도 피난 가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사실 뭐 전쟁이라는 원인은 같은데 예. 상황 자체는 우크라이나와 좀 다른데요. 러시아인들은 사실 도망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러시아인들의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입국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비자 발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멕시코를 통해서 망명을 원하는 러시아인들이 수가 최근 들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까지 허가 없이 미국 국경을 넘어온 러시아인들이 한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전년도보다 9배 이상 많았던 거예요. 근데 10월 이후 지금까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6,500명이 국경을 넘어 그 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자꾸 오는 분들은 아니고 그래도 포함이 됐죠. 뭐 전후가 다 포함된 거죠. 네. 그 전도 포함되어 있고. 네, 근데 예. 이제 이거는 허가 없이고 공식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인들은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 35배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떠나는 국민들 중에 좀 눈에 띄는 모습은 뭐 미국도 많이 가지만 예. 근처 아르메니아, 뭐 조지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등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약 2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이들 국가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모스크바를 기준으로 보면 이 나라들이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 서쪽 국가가 아닌 예. 남쪽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평소에는 뭐 러시아 건설 현장이나 뭐 패스트푸드점에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던 좀 가난한 국가들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나라들에서 거꾸로 러시아로 왔었는데라는 네.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이 국가들로 가는 이유는 이곳들이 좀 가까우면서 육로로 갈 수 있는 뭐 가까우면서 러시아인들의 무비자를 인정하는 네. 나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곳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의 대부분이 러시아 내 지식계층이라는 점입니다. 뭐 일례로 뭐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러시아에서 매일 도착하는 정보기술 전문 인력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임시 주거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이 이민인 거죠, 이민? 그러니까 네. 탈출하는 난민이 아니라. 그렇죠. 왜 이렇게 러시아를 빠져나오는 이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까? 이게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오히려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네. 정보기술 인력, 뭐 과학자, 의사, 뭐 광고 대행사 오너도 있대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집과 자동차, 뭐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쌓아놓은 저축들 같은 거 다 뒤로 하고 와야 되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가 자본이동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외화로 바꿔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계층, 산업 전문 인력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푸틴의 이 전쟁 행위와 연관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좀 더 편안하게 살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 자유를 얻기 위한 의지가 크고요. 또 푸틴 집권 이후에 매년 러시아 정부가 자신의 이념에 반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좀 탄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반전 시위를 하는 국민들이 좀 생기면서 이제 단속에 지친 러시아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러시아 공식 통계를 봐도 소련 붕괴 직후인 1992년과 93년에만 120만 명이 해외로 이민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들 중에 다수가 자신이 정착한 나라에서 뭐 과학이나 교육에 대한 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이었다고 그래요. 난민이 아니라 이민이면 네. 뭐 그리고 뭐 꼭 굳이 잘 사는 나라로 가는 이민이 아니라면 네. 그런 의미겠죠. 네. 주변에 별로 특별하게 러시아보다 더 경제 상황이 낫지는 않은 곳으로 이민을 가는 걸 보면. 네. 그리고 뭐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집계한 보고서를 또 봤더니 2000년 이후 푸틴 엑소더스라고 부르는 규모를 봤더니 160에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사람들이. 근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뭐 근로계약서나 교환학생 같은 뭐 취업, 학업을 이용해서 서방 국가에 좀 정착을 했고요. 나머지 상당수는 정치적 망명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밖에서는 환영받겠네요. 굉장히 환영받죠. 이 주변 가난한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러시아의 기술 인재와 능력 있는 과학자들의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려는 러시아 인재 풀이 한 바구니 가득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들한테 신속하게 비자를 내줘서 미국의 혁신을 지속하도록 하자 막 이런 의견이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 기술 인재들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재능 있는 이민자들이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네.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일례로 구글의 공동 설립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당시 소련에서 태어난 러시아계 미국인인데 예. 아버지가 수학과 교수고요. 어머니는 나사 직원이에요. 근데 이 소련에서 유대인에 대한 좀 차별과 억압으로 어릴 때 이민 온 케이스인데 예. 또 미국으로 이민 온 러시아인들 중에 상당수가 현재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애플, 구글과 같은 회사에서 수석 엔지니어들이라는 점들이 예. 미국인들에게 좀 이런 인식을 만들어줬죠. 푸틴이 싫어서 빠져나가는 것 같다. 네. 러시아는 걱정이 많겠네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사실 이런 사실을 푸틴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식계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를 보고는 푸틴이 지난달에 관료들한테 예. 외국 학자들을 국가 연구기관으로 유인할 방법을 찾으라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과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붙잡지는 않은 것 같고. 방법을 찾으라. 네.
근데 이렇게 방법이 있긴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예, 뭐 근데 이렇게 브레인들이 유출이 되면 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잠재적으로는 러시아 안에 지적 풀 감소되고 뭐 인구 감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러시아 교육 체계가 한때 이제 러시아의 자랑이었는데 네. 과학자들이 밖으로 이렇게 내몰리면서 좀 한때 번창했던 많은 러시아의 학술 기관들의 명성이 좀 시들해지고 있고요. 더 넓게 보면 푸틴의 무기 개발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로켓 개발 또 그리고 이렇게 유행병 돌았을 때 백신 개발 능력 같은 거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러시아도 참 고민인가 봐요. 푸틴도 고민이겠네요, 정말. 뭔가 그 북한 분위기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밖에서 보기에는 좀 민주주의 나라는 아닌데 네. 그래도 푸틴의 지배력이 상당히 굳건하구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푸틴을 내부에서는 지지하나 보다. 워낙 오래 집권을 하고 있었으니까. 생각은 드는데 파편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다만 이제 요즘 서방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약간 그 체제 홍보, 상대방 체제 비판성 기사들을 내기는 내겠죠. 내기는 내죠. 그러니 네. 이렇게 약간 좀 과장된 거일 수도 있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집권 기반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툼하지는 않구나라는 걸 뉴스를 통해서 좀 듣게 되네요. 다른 뉴스 하나 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벌이는 전쟁의 장면들이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네. 부서지는 건물,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피해는 네. 이게 나중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도 시작하나 봅니다. 그렇죠. 이 보험사들에 대한 관심이 또 네. 나오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사실 보험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선박, 항공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 예. 그게 전쟁이나 내란, 혁명 같은 원인일 경우에는 보험회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부서진 거는 보험회사의 고민거리는 아니고요. 예. 무역을 위해서 배로 물건을 싣고 가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음. 보험사가 뭐 이 지역은 지금부터 전쟁 지역이다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난 사고는 보상이 또 안 되거든요. 아하, 예.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로 화물이 못 가고 있잖아요. 예. 그게 해상로가 봉쇄돼서가 아니라 음.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불안해서 못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는 있는데 가다가 사고 당하면 내가 이 물건 다 이 손실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100만 원 벌자고 1000만 원어치 물건 보냈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 비용이 손해가 크니까요. 예. 그렇군요. 항공기들은 뭐 추락하는 피해는 없습니다만 네. 이것도 요즘 보험회사들은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게 항공기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대로 면책 예. 조항에 포함이 돼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안 해줘도 되지만 항공기가 러시아에 압류되어 버린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전쟁이 발발해서 전쟁 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그 이후부터 벌어진 일은 보상을 안 해줘도 되는데 네. 이제 선포가 되기 전에 러시아에 있다가 압류된 비행기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 정부가 네. 외국에서 빌려다가 쓰고 있는 항공기들, 그러니까 네. 러시아 항공회사들이 쓰는 항공기들 외국한테 돌려주지 마. 이거 우리나라 항공기로 하자라고 바꿨던데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 항공사들이 그 외국 리스사들로부터 500대가 넘는 비행기를 빌려 쓰고 있는데요. 네. 이걸 러시아 정부가 최근 압류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줘야 될 경우에는 이제 그 9.11 테러 이후 항공기 보험 사고로는 거의 뭐 최악의 사고가 될 것이다라는 게 업계 설명이죠. 러시아가 갖고 갔는데 그래도 없어진 비행기니까 이건 보상해줘야 된다. 네. 야, 이게 러시아 디폴트 상황하고도 데칼코마니로 똑같군요. 러시아도 그러네요.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 저 은행에 내 계좌가 있는데 미국이 압류해 두는 바람에 야, 그렇다고 내가 돈을 빚을 또 못 갚아야 갚을 능력도 그런 아니고. 상황이죠. 네, 그렇죠. 여기도 아니 비행기가 다친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 공항에 다 있는데 그렇죠. 러시아 정부가 못 가져가게 하는 것뿐인데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나?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그 항공기를 굳이 왜 압류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서방으로부터 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항공기를 외국에서 사올 수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보잉이나 뭐 에어버스 이 두 회사가 항공기를 이제 만들어서 파는데 예. 이 두 회사들이 러시아의 비행기를 안 팔면 러시아는 이제 비행기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기야 뭐 콜라나 햄버거나 이런 것도 청바지도 이제 러시아에 안 판다고 그러고 미국 기업들은.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없이는 또 살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 국내선으로라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압류를 한 것으로 필요하니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여객기는 못 만드나 봐요. 전투기는 잘 만드는데. 다른 얘기도 해보죠. 요즘 일본 도쿄의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 네. 뭐 집값이 서서히 오르는 거야. 뭐 일반적인 현상인데 일본에서는 그게 뉴스가 되나 봐요. 네, 이게 일본이 집값이 잘 안 오르거나 뭐 잃어버린 20년이다 해서 예. 장기간 하락하는 것으로 좀 유명했는데 이제 도쿄 같은 도심지 집값은 잃어버린 20년,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예. 이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요, 최근 10년 동안 4,500만 엔에서 약 6천만 엔으로 올랐으니까 예. 한 연평균 2% 정도 오른 거죠. 이게 오른 거예요? 한 10년 동안 우리 돈으로 한 5억 원 하다가 7억 됐는데. 그렇죠. 이게 최근에 도쿄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1989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이제서야 다시 경신했다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일본 도쿄의 아파트 가격은 3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렇군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본 도쿄는 아파트 가격이 대략 얼마쯤 하는 걸로 나왔던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서 6,100만 엔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억 원이 됐는데 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약 2배 정도 되는 건데 일본 도쿄와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을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통계에서 도쿄라고 하면 이제 우리로 치면 거의 뭐 경기도쯤 되는 크기라 가지고 매우 넓습니다. 도쿄가 좀 넓죠. 그 네. 도쿄.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또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 비싼 주거 형태고 예. 일본은 단독주택이 좀 고급 주거 형태여가지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도쿄 아파트는 1989년에 평균 7억 원쯤 하다가 요즘 다시 7억 원으로 올랐다는 게 요점이고요. 일본 주식시장이 과거 버블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는데 네. 도쿄의 아파트는 회복했다.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왜 늘었나 또 궁금하긴 한데 이게 맞벌이 부부들이 요즘 일본에서 늘어나고 네. 그들의 소득이 생각해보니 만만치 않더라.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재택근무 많아지면서 좁은 집을 팔고 넓은 집으로 가려는 수요도 있고 저금리도 영향을 줬고 예. 또 뭐 건설 근로자들 고령화로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점심 드시고 나면 또 내일은 주말이네요. 저희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 마련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고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와서 인사드릴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